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검사와 싫어하는 검사가 몇 대 몇 정도 될까요? 만약에 탄핵이 안 됐다 그러면 헌재가 없어져요. 국민의힘 로드맵에 대해서 내년 2, 3월 퇴진, 4, 5월 대선. 안녕하십니까. 한겨레 박찬수 기자입니다. 오늘은 국회의원과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이철희 정치평론가와 오랫동안 검찰에 출입했던 한겨레 이순혁 뉴스룸 부국장을 모시고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와 토요일로 예정된 탄핵, 그리고 오늘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의힘의 로드맵에 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석님, 그리고 이 부국장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단 오늘 상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국민의힘의 로드맵이 나온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또 조금 전에는 내년 2, 3월쯤에 윤 대통령을 퇴진시키고 4, 5월에 대선을 치른다는 게 로드맵의 내용이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늘 중으로 예산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했고, 또 그리고 워낙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여야정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제안했습니다. 일단 가장 관심인 국민의힘 로드맵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로드맵 내용이 조금 소개가 됐는데요. 내년 2, 3월 퇴진, 4, 5월 대선.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수석님. 제가 볼 때 좀 부질없는 짓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안 먹힐 것 같고요. 지금은 탄핵 이외에 아니면 당장 본인이 오늘부로 그만두겠다라고 선언하지 않는 이상은 탄핵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을 것 같고요. 왜 국민 정서가 계엄령, 비상계엄령을 발동한 대통령에 대해서 응징한다는 정서가 있잖아요. 이건 그냥 둘 수 없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장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하고 뭐 검찰청으로 가든 뭐 공수처로 가든 경찰로 가든 그런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버틴다면 국회가, 헌법기관인 국회가 헌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탄핵 수순으로 들어가는 게 그나마 국민 정서, 국민 마음에 부합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외에 다른 방법을 쓰는 거는 제가 볼 때 다 부질없는 것 같고요. 국민 정서를 모르는 것 같아요. 국민들의 분노 게이지를 너무 쉽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 국회의원들도 어쨌든 보도도 보고 또 여의도에 모인 그 수많은 군중의 외침도 들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을 보면 뭐 전반적으로 모든 게 자기들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도 계속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조금 제가 대통령 편을 빌리자면 약간 박절하게 얘기하면 약간 저는 공범의식이 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저렇게 폭주하는 데는 제가 볼 때는 여당의 책임이 크거든요. 여당이 사실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 있거든요. 108석이라는 의석이 별거 아니지만 사실 200석을 막는 데는 플러스 8이라는 의석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당이 대통령 그거 안 됩니다라고 했으면 저렇게 막 못 갔을 거예요. 근데 여당이 다 오케이를 해줬잖아요. 이른바 친윤이니 뭐니, 또 한동훈 대표가 약간의 갈등을 겪긴 했습니다만 큰 흐름에 보면 대통령을 거역하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칠게 말씀드리면 윤 대통령 버릇을 잘못 들여놔서 본인들도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범의식에서 저는 못 벗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 국민 정서가 어떤지, 얼마나 지금 국민들이 화가 나 있는지를 체감을 못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합리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뭐 지난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 트라우마도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예컨대 이재명 포비아? 명포비아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 됐을 때 본인들이 감당해야 될 정치적 대가, 이런 것들이 자기들이 한 짓이 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서 그럴 수 있겠다라는, 뒤에 두 가지는 합리적으로 뭐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근저에 깔려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공범의식이다라고 봅니다. 이순혁 부국장은 직접 지금 뉴스룸에서 어쨌든 신문도 만들고 또 온라인 기사도 지휘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이 느끼는 그 분노와 국민의힘의 태도와 이 간극이 얼마나 벌어져 있습니까? 현장에서 느끼기엔. 며칠 전에 그 윤상현 의원이 했다는 말 있잖아요. 김재섭 의원에게. 거기에 상당 부분 진실이 있지 않나.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또 몇 년 사이,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한 5년, 10년 정도 사이에 그 보수들, 이른바 보수들의 어떤 여론 작업 능력, 그리고 또 조직 능력, 이런 것들도 상당히 강화가 돼가지고 이게 좀 시간이 지나가면 이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여론이 많이
가라앉고 상당히 좀 잊어버리고 그러면 또 우리는 또 살아갈 길이 있다 이런 생각을 이런 판단을 하니까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닐까 이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보수가 지난 박근혜 대통령 때 살아남았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객관적으로 우리가 짚을 대목이 몇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그나마 당시 보수 정당이 탄핵에 동의했기 때문에 63명인가요? 동의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 당이 살아남은 것이지 그 당시에 그 당이 온전히 탄핵을 반의했다 그러면 그 당은 전 폭파됐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정서가 더 안 좋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것과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것은 질이 달라요. 여기는 이른바 친위 쿠데타, 군사력을 동원해서 헌정 질서를 중단시키려고 한 거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 지경까지는 안 갔거든요. 그렇다면 사안의 성격 자체도 다른데 당 자체가 탄핵에 동의하는 것에 대해서 결사적으로 반대한다 그러면 저는 이거는 당이, 그러니까 보수정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망하는 길로 간다. 절멸의 길로 가는 길 아닌가. 그때를 반성한다면 그때 그나마 동의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보수가 버텨낸 건데 지금은 그냥 외통수로 자꾸 가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러니까 이게 뭐 판단의 회로가 뭔가 좀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의 얘기 들어보면은 지금 그 탄핵에 반대하는 이유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정권을 넘겨줄 수 없다라는 게 주된 이유 같거든요. 실제로 그 김상훈 정책위 의장은 기자들 앞에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보고서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게 의원총회의 중지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 건데 과연 이런 그 논리가 가능한 건지. 그 반헌법적 발상이죠. 대통령 후보를 자기들이 선택하겠다라는 건 말로 반헌법적 사고 아닙니까? 주권자인 국민이 표로 결정하는 게 대통령인데 싫고 좋고는 그럴 수 있죠. 뭐 싫다 좋다는 말할 수 있고 국민들한테 저 사람 찍으면 안 됩니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후보 자격이 있다 없다라는 건 그 당이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면 반헌법적이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저 사람들이 진짜 마음이 이재명 대표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사법적으로 해왔구나라는 거를 실토하는 거랑 다름없는 거잖아요. 약간 저는 정신을 잃은 것 같아요. 멘탈이 붕괴됐으니까 저런 얘기도 막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은 저런 거 가지고는 안 통할 때입니다. 이순혁 부국장이 보기엔 어떠세요? 지금 뭐 이수정님 말씀에 뭐 전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한편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반감이 상당 부분 국민들 사이에 있는 게 맞잖아요. 한 절반 정도는 싫어하고 절반 정도는 이재명 대표, 그들이 말하는 대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만약에 출마를 안 하게 되고 또 못 하게 되고 다른 그런 하자가 없는 후보가 나오면은 그러면 그분하고는 정정당당한 대결을 하겠다는 뜻인 건지 저는 외래 약간 적대적 공생처럼 이재명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현 상황, 그러니까 어찌됐건 여당으로서의 현 상황을 유지하고 싶은 그 마음이 더 큰 것이지 이재명 대표가 사라지는 순간 오히려 자신들의 이런 버티는 알리바이가 사라지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부분이 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공포의 근거는 이런 거 아닐까요? 뭐 좀 제가 좀 오늘 야박하게 말씀드리는데 자기들이 한 짓이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한 짓이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자기들이 받아야 될,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 크지 않나. 그걸 아니까 그런 두려움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정치보복 하지 마라 이렇게 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정서를 깔고 있어서 아마 그런 문답에 오하신 것일 텐데 저는 그것도 자기 고백이다. 그럼 그렇게 하지를 말았어야죠. 자기들이 그렇게 해놓은 것 때문에 이제는 그걸 두려워하면서 대통령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자기가 원인 제공하고 나서 예를 들면 자기가 불 지르고 나서 불이야라고 소리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건 앞뒤가 안 맞죠. 그리고 그런 거 다 틀어야 됩니다. 지금은 만사가 안 먹힐 때는 그냥 백척간도 진일보란 말이 있잖아요. 백척간도에 매달려 있을 때는 이걸 놔버리는 게 답이지. 거기서 어떻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면 안 되고요. 제가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국민들은 단호하게 응징하는 스타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역사를 보면 그렇잖아요. 다 응징해왔어요. 독재자들에 대해서는 응징해왔고 왜 이런 게 생겼냐 하면 우리가 친일 부역자들을 청사 못했다라는 트라우마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독재에 부역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정했어요. 근데 지난번에 그럼 살아남은 게 뭐냐? 그러면 지난번에 탄핵된 이후에도 국회의원 다시 된 사람, 윤상인 같은 사람들은 뭐냐? 일부 그럴 수 있죠. 지역주의에 기댔다든지 일부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분도 이제는 스스로 자기 명을, 정치적 명을 좀 다 한 것 같아요.
감히 그런 얘기를 지금 이 정서에 국민들한테 했다? 국민들이 4년 뒤에 3년 반 뒤에 잊어버릴까요?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계엄령 선포 이게 내란 행위인데 이 내란 행위에 대한 심판과 대선을 좀 분리해 갖고 별개로 보고 지금은 어쨌든 내란 행위에 대한 그 심판을 해야 될 시기인데 이걸 안 하고서 자꾸 대선에 이길 생각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꼬이는 수가 나오고 국민들로부터 더 멀어지는 상황이 된다고 봐야겠죠. 가장 심플하게 보면 이런 거죠. 제가 만약 국민의힘이라고 하면 대통령 탄핵은 하고 이건 용서할 수 없다. 이거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헌법을 짓밟은 거니까 이거는 단호하게 탄핵하고 대선 국면에 들어가면 왜 이재명 대표가 하면 안 되는지를 설명하면 되죠. 그래서 국민들이 다수가 동의해주면 가는 거고 동의 안 하면 뺏기는 거고 그렇게 순서를 풀어야지 두 개를 왜 섞습니까? 그것도 자기들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섞어서 리스크의 추이가 이재명 리스크는 정파적인 의미에서 그들의 이 리스크고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 정말 이 공동체 전체가 가진 이 리스크거든요. 예, 국가적 위기인데 이것의 우선순위를 혼동하고 있다는 것은 좀 정말 국민들에게 큰 심판을 받으려는 작정을 한 게 아닌가 진짜 이런 생각을. 검찰 오래 출입하셨는데 현행범은 체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이제 조금 이따 물어볼 겁니다. 예. 하나만 그 오늘 정치 상황 하나만 더 여쭤보고 그 오늘 그 김상욱 의원이 기자회견 통해 갖고 나는 이제 탄핵에 찬성하겠다 그랬고 뭐 배현진 의원, 조경태 의원도 탄핵 찬성 의사를 밝혔거든요. 이번 주말까지 윤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으면 지금 이런 기류로 보면은 이번 토요일 날 탄핵 투표 표결 가결되리라고 보십니까? 현재로서는 저는 불가피할 거라고 봅니다. 못 막을 겁니다. 본인들이 국회의원들이 지역구가 있으신 분들 굳이 뭐 뉴스 안 보고 뭐 신문 안 본다고 해서 체감이 안 되진 않거든요. 지역구에서 빗발치게 지금 여론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못 버틸 겁니다. 설사 요행이 이번 주 버틴다 하면 그 다음 주에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전 다행히 금주를 저는 안 넘기지 않을까 싶은데 이재명 대표가 보이는 행보,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뭐 비상경제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하는 거거든요. 사실 경제적 부담을 정치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국회를 지금 책임지고 있는 야당 대표로서 안정적 조치를 자꾸 취해나가는 건 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건 그렇게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여야 대화 테이블을 만들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하자는 대화 테이블에 참여해서 국회가 탄핵 이외의 영역에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조치들을 안정적으로 여야 합의하에 풀어나가는 걸 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한테 좀 안심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약간의 갑론을박이 있을 수는 있겠죠. 예를 들면 개헌하자 말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두 개를 분리해줘서 책임 있는 집권세력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무책임한 모습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여야 대화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마치 권력을 누가 먹을 거냐 이 싸움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한동훈 잘라야 된다 이런 얘기부터 하고 앉았으니 그 당이 정상적이지 않죠.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사실은 처음에는 계엄 해제 결의안에 찬성했을 때만 해도 상당히 박수를 받았었는데 그렇게 오락가락했단 말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한동훈 대표가 즉각적인 윤 대통령의 퇴진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번 토요일 탄핵 찬성할 수밖에 없다로 다시 방향을 선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두 분? 저는 정치 쪽은 뭐 제가 전공 분야가 아니어서 그러긴 한데 어느 쪽에건 한동훈 대표의 어떤 행보가 국민적 이제 차기의 어떤 신뢰와 어떤 선택의 대상이 되는 그 수준을 넘어선 거 아닌가 싶어요. 갈짓자 행보가 이미 어떤 임계치가 왔고 그리고 저도 이번 주말에 탄핵 심판이 전 통과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한동훈 대표가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는 이미 좀 그 수준을 좀 넘어선 거 아닌가. 저는 민심이 흐름이 워낙에 도도하기 때문에. 예. 한동훈 대표는 제가 보기에는 그 이른바 한한 체제 그게 결정적 패착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정치적 감이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나마 그게 성립이 되려면 우선 당사에서 하면 안 돼요. 그 기자회견을 당사에서 하면 안 되고 총리가 뭔가 내각 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해보겠다 하고 당에서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돕겠다 이런 정도로 가야지. 이게 무슨 한한 체제라고 하는 거. 대통령도 사실은 본인의 거치와 전국 안정방을 우리 당에 국힘에 이리 만나는 자체가 반헌복적이에요. 일개 정당에다가 어떻게 국가의 미래를 맡깁니까?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휩쓸려 버렸어요. 한 대표가 감각 없이 감 없이.
그리고 탄핵도 어영부영 넘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본인이 다 털어놓고 대선 이미 제가 볼 때는 어렵습니다. 저렇게까지 했는데 신망을 받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내려놓고 이 전국 수습하는데 사심 없이 초심대로 처음에 개엄 안 된다고 했을 때 본회장 가서 본회장을 지키면서 가결을 시켰을 때 그 정서로 돌아가서 담백하게 가고 그 다음을 봐야지 이걸 본인의 어떤 다음 대선 출마와 연결시켜서 이 문제 보면 아무것도 못 볼 겁니다. 그건 한한 회담과 한한 그 공동 기자회견은 사실은 한덕수 총리한테도 패착인 것 같아요. 예, 한덕수 총리도 사실은 사의 표명한 상태에서 가만히 있었으면은 만약 그 탄핵이 되면은 지금 다시 그 총리를 새로 뽑는 것보다는 한덕수 총리가 어쨌든 야당에도 상당히 아는 분도 많고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도 일했던 전력이 있으니까 야당으로서는 뭐 트랜지션 기간에 한덕수 총리가 관리하게 권한대행을 관리하게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는 뭐 도저히 한덕수 총리를 그 자리에 그냥 놔두고는 아마 권한대행을 야당이 억셉트하기는 좀 어려워진 거 아닙니까? 어렵죠. 네, 어렵죠. 그러니까 국민 정서를 우리 이순혁 국장님이 검찰 통일시니까 국민 정서를 감안하니까 저는 검찰이 수사로 들어왔다고 봐요. 최종적인 목표가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열심히 속된 말로 충견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들어왔다라는 거는 국민 정서, 국민이 이게 좀 달라졌구나라는 거 말고는 설명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뭐 기댈 데가 어디 있습니까? TK도 이미 다 돌아섰고 검찰도 돌아섰고 본인이 믿고 있던 김건희 여사는 아무 역할도 못하고 부담만 주고 제가 어디 가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윤 대통령의 권력 기반은 세 가지다. 김건희 여사와 TK와 검찰인데 세 개가 다 무력화됐잖아요. 버틸 힘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럴 때는 국민의힘이 조금 정신 차리고 본인들이 그동안 잘못한 게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대호각성하고 이렇게 가겠다라고 하면 조금 더 국민들로서는 좀 투명해지고 안심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저부터만 하더라도 저거 저대로 두면 안 된다. 정치적 해법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본 사람으로서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저거예요. 저 사람들을 저렇게 내버려뒀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는 생각, 두려움마저 있는데 일반 국민들이야 더 하죠. 더 화나는데 주권자의 권익을 저렇게 침해하고 지금 쏙쏙 드러나는 거 보면 그냥 어설픈 쿠데타가 아니었던 거 아니에요? 그치.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했던 쿠데타인데 군인들이 말을 안 듣고 결정적으로 시민들이 가서 몸으로 막아버리니까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정말 나쁜 짓을 한 거죠.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어디 가면 맨날 물어봐요. 아니 법을 공부했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법을 무시하는 수가 있어요? 엄한 데다가 지금 제가 말을 내는데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맞습니다. 저 우스갯소리로 검사는 정치 자제 계엄령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우스개 생각을 했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자신 그리고 지금 이 전국 방안을 풀어가는 데서 가장 꼼수로 일관한 한동훈 대표 그리고 저는 지금 많이들 얘기하지만 가장 큰 그 대통령을 제외한 행정부에서 가장 큰 책임이 저는 법무장관이 있다고 봐요. 법무장관은 그 나라 그 정부의 법률 자문이거든요. 변호사이고 어토니 제너럴. 근데 이 사람이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지금 앞뒤 맥락을 보면 좀 황당한 행적들이 많이 오히려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사법시험 준비해서 평생을 법을 한 사람들이 법의 지배를 무력화하는데 이렇게 한 몸이 돼가지고 다 움직이고 그 분들이 다 공교롭게도 검찰 출신들이에요. 약간 조금 좀 소수파 판사 출신의 이상민 의원이 있고 이제 법조인들이 정말 이 법에 의한 지배를 갖다 다 희화시키고 형해화시키는 거 보면서 좀 자괴감 내지는 참 좀 너무 어이가 없는 그런 생각을. 지금 말씀하셨던 법무장관, 행안부 장관, 법제처장 셋이 쿠데타 실패하고 나서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2월 5일 날 용산 근처 안가에서 술을 마셨다고 조국 대표가 오늘 얘기했죠. 아니 본인도 그래서 뭐 국회 나와가지고 왜 만나야 돼? 해가기 전에 만나기로 해서 뭐 얼굴 봤다는. 정말 국회를 알기를 우습게 하고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그 계엄령 하에서 그게 실패했는데 셋이 모여서 한 건 뻔한 거 아니에요? 법률적인 이제 사후 대책을 논의했겠죠. 어떻게 이렇게 법률적으로 이제 우리가 대응할 것이냐 했겠죠. 그죠? 자기들이 한 짓이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그 난리 법세통에 해가기 전에 한번 보기로 해서 봤다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는 사람이 물러나지도 않고 뭐 내란죄에는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불을 많이 지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세 명이 그 쿠데타 실패한 다음에 윤 대통령하고 만나갖고 논의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 혹시 그 내란 공모라든가 아니면 내란죄 수사 대상이 이상민 장관, 박성재 법무장관, 이완기 법제처장 셋 다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혐의를 두고 수사를 해봐야겠죠. 수사해서 이제 그 전에 사전에 얼마나 어떤 논의 과정을 갖다 거쳤는지 이 부분이 이제 규명이 돼야 뭐 내란 사전 모의든 내란 방조든 어떤 혐의 적용이 가능할 텐데, 근데 저는 이제 충격적인 게 그래서 그게 실패한 다음날 저녁이잖아요. 그 세 사람이 대통령의 가장 핵심 법률 관련된 가장 핵심 측근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해가기 전에 얼굴이나 보기로 했다? 아, 정말. 그건 거짓말이죠. 아, 이건 뭐 있을 수가 없는 정말 황당무계한 그 답변이고, 이게 검찰이든 경찰이든 아니면 공수처든 수사에서 이 모임의 목적이라든지 이게 왜 어떤 그 자리를 갖다 예비하게 됐는지 철저하게 규명돼야 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했고 장관들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다 수사 대상이죠. 그 자리에서 대통령까지 참석을 했다라고 지금 했다는 얘기까지 나오죠.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네. 대통령 참석까지는 저는 못 들었는데 그 셋이서 뭘 했을까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긴 해요, 진짜. 이제 그 탄핵이란 게 이제 한 줄기고요, 한 줄기고 또 하나의 줄기가 내란죄 수사입니다. 내란죄 수사인데 지금 검찰, 경찰, 공수처까지 세 군데서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 이제 중구난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이유, 그리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정리돼야 맞는 건지, 한번 이순혁 부국장 검찰 오래 출입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그냥 그 기관들이 수사를 하는 기관들이 기관의 존립 근거 자체를 질문하는 사안을 맞닥뜨린 거예요. 사상 초유의 내란이 일어났어요. 대한민국 내란 미수가 일어났잖아요. 이거만큼 수사해야 되는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수사기관에게. 일단 모든 기관이 그 이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 나서는 것 자체는 저는 그 자체는 뭐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게 또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또 많은 어떤 과도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관련해서 지금 중첩이라든지 비효율이라든지 여러 우려들이 있고, 특히나 그간 너희들이 한 것을 봐라. 특히 뭐 검찰에 대한 어떤 야당이라든지 일반 시민들의 시각, 특히 뭐 일부 조국 의원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는 공식적으로 검찰은 수사 손떼라고도 하고, 그런 맥락들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런 부분들을 검찰도 이해할 겁니다. 알고 있고. 그런데 쉽게 손을 떼지 못할 거예요. 이건 향후 조직의 존립과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여서 이걸 통해서 최소한의 어떤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밝히고 싶을 것이고, 그걸 통해서 국민적 어떤 지지를 조금이라도 받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걸 쉽사리 포기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상당수 그 정치권이라든지 시민들은 이걸 어떻게든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 의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나름의 타당성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요. 좀 비효율성에도 불구하고 각각 기관들이 서로 움직이게 놔두는 게 어떨지, 약간씩의 좀 중첩되는 부분은 조율해 가면서 하고 각자 열심히 하는 게 오히려 더 플러스되는 측면이 있다고 봐요. 뭐냐면 수사라는 게 사실 한 기관에서 맡아서 하면 여러 가지 뭐 꼼수 같은 것도 부릴 여지가 있고 막 이러는데, 지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김영현 전 장관은 검찰에 가지고 있고 주된 물적 증거는 경찰에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서 혹시라도 뭔 좀 장난이라고나 할까 꼼수를 피려고 해도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서로가 다 견제하는 시스템이 돼버렸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조금의 비효율성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나으면, 또 특히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급박하게 수사가 좀 진행되고 있잖아요. 저는 이르면 한 일주일 이내에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뭐 이거 경쟁도 있거니와 이건 법조인이라면 이 사안 자체가 얼마나 시급하고 황급한 사안인지, 그리고 그 사람을 대통령 자리에 놓는 것 자체가 이게 이 국가의 가장 큰 리스크라는 것을 상식 있는 법조인이라면, 상식 있는 수사관이라면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세 기관들이 열심히 하는 것을 저 당분간 좀 하라고 하고, 나중에 어느 단계가 돼서는 특검이 나와서 그 세 기관이 독립적으로 정말 견제하면서 수사한 내용을 모아서 총괄적으로 종합적으로 기소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소 유지를 해가지고 이거 엄벌로 이끌어가는 게 그 루트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검은 어쨌든 이번 토요일 날 특검법을 의결하더라도 그 특검 임명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린단 말입니다. 아마 그 전에 지금 그 각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속도로 보면은 윤 대통령에 대한 저희 체포도 가능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에서 우려하는 거는 검찰이 이제까지는 검찰이 사실 윤석열 정권을 보호해 왔는데 이제 막판이 되니까 사냥개처럼 현직 대통령을 물어뜯으면서 자기 조직을 계속 이렇게 유지하려고 한다. 특히 그 과정에서 박세현 그 검찰 특수본부장이 한동훈 대표하고 고등학교, 대학교 동문이기 때문에 결국 한동훈 대표와 이렇게 교감 속에서 윤을 버리고 한을 택하면서 자기 존재, 그 조직의 어떤 존재를 과시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이철희 수석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수사는 지금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는 거라 결과적으로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견제도 되고 만약에 이 수사를 검찰만 했다 그러면 저부터도 굉장히 우려스럽게 봤겠죠. 쟤들이 그냥 알아서 만지려고 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물론 사안 자체가 대통령에 의한 내란죄이기 때문에 쉽진 않겠지만 그런 우려를 사기는 충분했는데 지금은 경찰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어쨌건 수사권 조정 때문에 내란죄는 경찰의 몫이기 때문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검찰이 마음대로 못한다. 그래서 선의의 경쟁이 순효과를 낳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서 약간의 비효율은 감당할 만한 거 아니냐 생각하고요. 문제는 제가 이게 한겨레신문 칼럼에도 썼습니다만 탄핵 국면에 검찰이 끼어드는 틈을 열어주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정적인 대목마다 검찰이 수사 포퓰리즘을 통해서 자기들 기관의 위기를 극복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검찰 정권을 목도하고 나서 많은 국민들이 느끼는 거는 더 이상은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제는 다음 정부가 되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검찰 개혁은 해야 된다라는 게 저는 국민적 컨센서스로 잡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위기를 그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란죄 수사를 통해서 극복해보고자 하는 시도를 저는 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래서 검찰이 어느 정도 선에서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 순간 뭐 하는 걸 억지로 뭐 총칼 들고 들어가서 못하게 할 수는 없으니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특검을 신속하게 띄워서 특검이 주도를 하고 거기에는 검찰로 주로 구성하지 말고 특검은 좀 다양하게 경찰도 하고 또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민간 영역까지 포함해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검찰 위주의 특검을 구성 안 하면 좋겠어요. 과거에 왜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수사 때는 검찰이 대거 들어가서 했잖아요.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 부국장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긴급 체포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 긴급 체포를 하려고 하면은 사실 이제 경호처는 대통령을 보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옛날 1979년 11.6 사태 때 물론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긴 했습니다만 자칫하면 중정 요원들하고 경호처하고 충돌할 수도 있었단 말입니다. 이번에도 경찰이 체포를 하려고 그러면 경호처는 저거 반대하면서 오히려 그 막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충돌 가능성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저는 현실적으로는 좀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찌됐건 헌법상 법률상 지금 현직 대통령을 유지하고 있긴 한데 그 대통령이 본인 스스로 임기 단축을 포함한 여러 가지 안들을 맡긴 상황이고 거의 사실 퇴진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이어서 그런 어떤 긴급 체포를 하간다거나 이런 과정에서 경호처와의 논의가 있을 것이고 경호처라고 무슨 다른 언어 집단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가지고 어떤 게 좀 가능할 텐데 지금 경호처장이 박준윤 씨라고 경찰 출신이에요. 경찰대 2기 그 아주 엘리트 경찰인데 이분이 또 경찰 출신에서 저는 사실 윤 대통령을 어느 쪽에서 잡아간다 할 때도 근데 본인은 검찰 쪽에 가깝긴 할 텐데 어찌됐건 근데 경호처는 또 경찰이 지금 그 총지휘권을 행사하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좀 이런 생각은 드는데 저는 그 진짜 물리적인 충돌이나 이럴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예. 에이, 못 막습니다. 그럼요. 지금 사실 보세요. 국민 여론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사령관들, 지휘관들이 지금 다 양심 고백하잖아요. 어떻게든 물론 진심으로 양심 고백하는 사람도 있고 진짜 악어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죠. 그 짓을 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국민이 무섭다는 거거든요. 국민 분노가 엄청나다는 걸 아니까. 그런데 경호처가 그렇게 못할 거고요. 경호처도 과거에 경호처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민주화 이후에 대통령들이 여러 바뀌기 때문에 아마 박준영 그분이 뭐 지휘를 하려고 그래도 아마 저는 안 따라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 별로 크게 저는 걱정 안 해도 될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윤 대통령이 먼저 그 긴급체포되기 전에 그 자진 출두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거야 이제. 검찰이나 경찰에? 예? 근데 내가 먼저 가서 조사받겠다. 예? 모든 것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고 그 질문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추론이 되는데 이거 합리적 추론이 불가능한 대상에 대해서 지금 그 사람의 속마음을 어떻게 저희가 추론을 윤 대통령의 퍼스널 들고 보면 아니겠습니다.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을 것 같긴 한데. 그럼 혼자 가야 됩니까? 같이 가야 됩니까? 두 분이? 네. 그분을 대상으로 어떤 합리적인 추론이라든지 이럴 것 같다 저럴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멘트가 사실 좀 무의미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아니 왜냐하면은 지금 검찰, 경찰, 공수처가 다 수사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제 특검도 생길 텐데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차피 조사를 받고 자기가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구속될지 모르는 상황이 올 텐데 그렇다면은 자기가 그래도 친정인 검찰에 가서 조사받는 게 낫겠다. 김영현 국방부 장관도 처음에 이제 자진 출석한 건 검찰로 출석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갖고. 네, 그쪽에 좀 더 예. 가깝긴 합니다. 저도. 예. 한다고 하면 검찰로 할 가능성이 좀 더 크겠죠. 근데 지금 워낙에 예측 불가능성이 있으니까 드는 말씀이었고. 예. 제가 좀 한참 전에 그러니까 들었던 얘기인데 여름 지나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휴가 가기 전에 몇 사람이 모여서 계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한참 전에 저는 여름 끝무렵에 들었는데 그 얘기를. 거기 1차장 하시는 분하고 안보실장하고 대통령이 계엄 얘기를 꺼냈는데 1차장이 꺼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윤 대통령이 아주 유심히 그 얘기를 경청을 했는데 당시 안보실장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라고 해서 끝냈다는 거예요. 근데 윤 대통령이 휴가 갔다 오고 나서 안보실장을 경질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라고 저한테 얘기해 준 사람은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김용현이 국방부 장관으로 갔잖아요. 왜냐하면 안보실장을 빼니까 신원식 장관이 안보실장으로 오고 그 자리를 김용현 장관이 갔단 말이죠. 근데 제가 그때 질문했던 게 뭐냐면 그 여권 쪽 사람이었는데 설마 그게 대한민국에 지금 계엄이 가능합니까? 제가 왜냐하면 박근혜 그때 탄핵 국민에서 제가 내란 문건 처음 공개했던 사람이거든요. 국회의원 시절에. 2017년. 그렇죠. 보안사에 계엄 문건 했기 때문에 계엄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공부를 했는데 명분이 있지 않으면 쉽지 않은 거였단 말이죠.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랬더니 그 양반의 얘기는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최근에 입에 달고 하는 소리가 뭐냐면 북한이 도발하면 원점 타격하라는 얘기를 입에 달고 산다는 거예요. 그 원점 타격이라는 건 뭐냐면 북을 공격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국지전이죠. 북이 가만 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엄으로 가려고 한다. 그림을 그렇게 그리고 있다라고 해서 그 최근에 그런 증언도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점 타격하라. 지금 오물풍선 저거 하면은 그 원점에 타격하라고. 제 뇌피셜은 대충 스킴은 그렇게 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북한을 원점 타격하려면 미군이 용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군사작전권 전시 작전권을 미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동의 안 해주면 못한단 말이죠. 그리고 미국은 항상 전쟁 날 것을 대비해서 이걸 막으려고 애를 쓰는. 그래서 저는 이 원점 타격이라는 걸 시도를 하고 싶었으나 미국이 용인을 안 해줘서 못한 것 같다. 그래서 그 방법이 안 통하니 엉뚱한 방법으로 무리해서 지금 밀어붙인 거 아닌가 싶은 게 제 가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굉장히 화를 많이 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 그런 것도 좀 그거랑 좀 맥이 다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렇게 보면 지금 김용현이 주도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 권력 구조상도 말이 안 되고 국방부 장관이 쿠데타를 하지 않는 이상 대통령을 쫓아내는 쿠데타를 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그 내란의 주범이 국방부 장관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얘기 안 되는. 어쨌든 우두머리 수계는 대통령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게 이제 핵심적으로 지지하고 입안하고 실행한 건 국방부 장관과 방첩사령관인 걸로 현재까지는 보여지는 거죠.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보면 방첩사에서도 법무관들이 저항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일선 지휘관들 중에서도 이건 안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보면 뭐 아직은 민주주의가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닙니다만 우리 민주주의의 어떤 그 기반이라 그럴까? 민주적 의식이라는 게 군에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특히 방첩사는 한번 해체될 뻔했거든요. 저 때 사실 제 국회 날 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기무사였죠. 예, 기무사가 온갖 나쁜 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실 기무사를 없애자는 논의도 많았거든요. 근데 문 대통령이 없앨 것까지는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살려놓은 건데, 그러니까 그 조직원들은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 조직이 이렇게 가면 결국 없어진다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대에도 우리가 뭐 흔히 왜 제복 입은 시민이라는 표현을 합니다만 군대에도 상당히 민주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특히 사병들은 이제는 구태타 동원이 안 됩니다. 그거를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예요. 그래서 왜 이 정부 초기에 휴대폰 지급했던 거 다 뺐자고 다시 시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문재인 정부 때 사실 한 거거든요. 그때 제가 그걸 하게 되면서 제가 어디 가서 우스갯소리를 했더니 자 이제 대한민국에 쿠데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휴대폰을 병사들한테 지급함으로써 쿠데타는 저는 사라졌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병사들이 동원하는데 휴대폰으로 엄마 아버지한테 엄마 나 지금 군장 사고 출동해야 돼라고 하면 당장 이게 다 알려지는데 이제는 불가능해졌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대통령도 모르고 장관도 모르고 지휘관들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뒤떨어진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중요직책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국헌 문란을 시도한 거죠. 이게 저는 검찰도 그러고 좀 기무사 문제도 그러고 제가 몇 달 전에 이제 기무사에 이제 계신 분 만나서 좀 식사를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새 좀 바꿨어 그랬더니 웃으면서 바뀌었을 것 같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땠냐 그랬더니 서울의 봄 영화가에서 많이들 봤잖아요. 가지고 그 영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것은 좀 집단적으로 보고 할 필요가 있지 않냐 했더니 말도 말아라. 그냥 영관급 정도 고위급들 모였을 때는 화를 내고 오히려 누구 도와줄 일 있냐 저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라고 뭐 지시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모였는데도 그렇게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그래도 한 이관급이라든지 젊은 뭐 병사들을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사람들의 생각과 또 영관급들 생각, 서울의 봄을 보는 게 이 사회에 진보를 도와주는 건데 그걸 왜 우리가 하냐라고 반박하는 이런 영관급의 사람. 그리고 제가 어제도 제 군의 누구랑 통화를 했더니 이제 3명에 대해서 지금 특전, 방첩, 그 수방사령관에 대해서 이제 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평을 하는데 이 원스타에선가 전역을 할 예정이었는데 이제 보직상 아주 6개월 만에 이제 보직이 바뀌고 뭐 그래서 전역을 하는 줄 알았더니 정권이 이렇게 되고 어떻게 하더니 쓰리사까지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고등학교 선배가 오셔가지고 지금 너무 고마워. 그리고 그렇게 하면 이제 다른 게 안 보이고 더 이게 더 충성심에 이제 딱 하나의 그것만 가는 그 사령관과 적당히 보수적이고 적당히 기득권적인 이런 또 중간의 간부들과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 이게 다 이제 층이 간에 다 분위기나 이런 게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좀 정치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 검찰과 관련해서도 좀 이런 식의 접근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이건 뭐 평검사, 부장검사 아니면 뭐 수사관 이런 차원이 아니라 검사들 개개인들도 다 대한민국 국민이거든요. 그 사람들이라고 무슨 오직 검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자기의 뭐 직업적 직분과 아니면 출세를 하건 아니 여기서 뭘 하건 간에 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뭐 이 말을 우리 지금 지금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검사와 싫어하는 검사가 몇 대 몇 정도 될까요? 한번 우리 지지하는 검사가 있어요? 아니. 제가 한 1년 전쯤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압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싫어해요. 저 사람 때문에 그렇죠. 검찰 망하겠다. 이런 게 그런 생각을 가진 검사들이 훨씬 더 많은데 문제는 그런 검사들은 밑에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쓴 책에서도 있는 건데 실제 지금 핵심부들은 윤석열의 뜻을 그대로 따르고 윤석열과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점거하고 그분들이 의사결정을 주도하고 여론을 이끌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실제 예전에 그 중수부 폐지 때도 막 검란이 나고 막 난리가 났는데 제가 일선 평검사만 해도 평검사들은 차라리 없애 이게 대다수 이렇게 정치적 논란이 있으면 검찰의 역할 제대로 수행 못한다. 그러니까 없애야 되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좀 나뉘고 디테일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검찰 전체가 문제야. 검찰은 윤석열의 개밖에 안 했어 그러면 검찰의 그 다수를 차지하는 사람들은 뭐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니들이 할 때는 그렇게 잘한 것 같아 하면서 반감만 더 생기고 좀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아까 우리 이수영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검찰 개혁이라든지 아니면 검사들이 이제 정말 파트너십을 바꾼 것 같냐고 했을 때 검사들 다 개개인 자기 출세와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직업적인 성실성 이런 일들에서 그냥 보통의 사람들인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을 명심하고 좀 접근을 해야 나중에 정권이 뭐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더라도 제대로 된 어떤 접근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멀리까지 왔네요. 근데 이제 그런
또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보면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 중요한 건 이제 행동 아닙니까? 행동.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칼럼에도 좀 썼습니다만은 제가 중학교 신학회 썼을 때 그때 나는 뭐 명령에 따라서 했을 뿐이다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영혼은 너의 것이다. 라는. 그러니까 사실 문재인 대통령 때는 그 정권이 이렇게 검찰에 개입한다고 하고 검사들이 막 성명도 내고 그랬었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2년 반 동안에는 그렇게 저 김건희 여사 관련 수많은 의혹들을 검찰에 뭉갰는데도 검찰 내부에서 별다른 목소리가 안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야, 저거 검찰은 집단 전체가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은 많이 가지게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선택적 분노라고나 할까? 선택적 수사를 넘어서는 어떤 선택적인 어떤 의사결정 과정이라든지 자신들의 뜻을 보이는 그런 면이 분명히 있죠. 근데 그런 부분이 없고, 그래서 검찰이 죄가 없고 일선 검사들은 다 그냥 좋은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개혁을 하거나 그 조직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분석이나 어떤 진단을 위해서는 조금 더 정밀한 접근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가운데에서 개혁을 그걸 같이 해 나갈 사심 없이 할 사람들을 확보해 나가면서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럼 그 사람들을 상대로 왜 그러면 검찰들은 진보 정권 때 이렇게 말이 많고 보수 정권 때 이렇게 다 조용하니 니네들은 뭐 이 사람들이 분명히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제 많이 들어봤지만 그래서 그런 데서 시작하면서 어떤 그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 가야 뭐 향후 정말 제대로 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뭐 그런 말씀 차원에서. 어쨌든 지금의 검찰의 스탠스로 보면은 윤 대통령을 전혀 봐줄 것 같지는 않아요. 봐줄 이유가 없죠. 그 정말 음모론적으로 봐줄 이유가 없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직업인으로서 검사의 눈으로 보더라도 봐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됐죠. 사실 제가 오늘도 누구 잠깐 통화했는데 너무 멀쩡한 사람들을 지금 너무 다 불행하게 많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연히 어떤 처벌과 그에 대한 응당한 처벌, 책임 이게 다 필요하다는 게 검사들 상당수.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제 좀 약간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윤 대통령이 보인 저런 행태, 어떤 뭐 약간 뭐 제왕적 행태 또는 말도 안 되는 이런 폭주와 독주의 저런 행태가 그냥 자연인 윤석열의 성정이냐 아니면 검사로서 길러진 어떤 직업에서 나온 어떤 특성일 수 있는 측면이 있느냐라고 보면 저는 그럴 수 있다는 데 좀 생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항적 권력을 가진 데에서 길들여진 사람은 그것이 마치 옳은 것이냐 생각할 수 저는 있다고 봐요. 한동훈 저는 대표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저 사람은 검사라는 직업에서 나오는 특히 특수부 검사라는 직업에서 나오는 어떤 성격상 특징이 있다. 예컨대 우리는 선을 지평하는 사람이고 당신들은 피의자고 죄인이다라는 이문법적인 세계관, 나는 정의의 사도라는 거, 심지어 윤 대통령은 짐이 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짐이 국가라는 정도가 아니라 짐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짐이라는 표현에서부터 이미 본인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사가 사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없는 사람, 죄가 그냥 처음에 의도했던 죄가 안 드러나면 어떻게 해서든 죄를 만들어내서 처단을 한단 말이죠. 거기서 나오는 사람, 거기서 어떤 성정, 캐릭터가 길러졌을 게 있다, 퍼스널리티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윤 대통령이 검사라는 직업에서 특히 특수부 검사에서 나온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검찰의 어떤 구조와 제도를 개혁하는데 상당히 좀 포인트로 생각해야 된다. 단지 다수의 검사는 선량하다. 그러나 일부의 정치 검사만 문제다. 이렇게 식도 전 동의합니다. 사실은 큰 틀에서 동의하지만 그래 많은 권력이 주어졌을 때 그건 대통령이든 검찰이든 또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이 절대적으로 많이 주어지고 견제가 없을 때, 견제가 없어 균형이 무너졌을 때는 저런 괴물들이 전 나온다고 생각해서 저는 제왕적 검찰이라고 표현을 쓰거든요. 제왕적 대통령제도 바꿔야 됩니다만 제왕적 검찰도 바꿔야죠. 이 방안이 여러 개가 나와 있긴 합니다만 차제에 저는 그런 논의들이 잘 시작이 돼야 되고 신속하게 이것도 저는 매듭이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이 부국장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뉴스인데요. 오늘 대통령 전용기가 뭐 떴다 그래갖고서 오늘 오전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좀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다들 깜짝 놀라가지고 그리고 이제 진실이 알려지니까 다들 야,
군인콘센트 취재력은 도대체 어디까지인 거냐. 성남 그 서울공항에 그 취재진을 갖다 보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뜨는 걸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지. 아, 이거 존경스러운 취재력이다.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세요? 예. 도망갈 타이밍을 잃었어요. 속된 말로. 그날 밤에 계엄 실패하고 야 비행기 대라 날르자 그래서 모를까. 지금 누가 그 비행기 조종관을 잡겠어요. 목숨 걸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니 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도 우리 이수성님 말씀에서 그 망명하려고 해도 망명 받아줄 나라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미국이 안 받아줄 거 아니에요. 지금 스탠스로 보면은. 일본이 유력했는데 일본 해준 게 많으니까 유력했잖아요. 일본은 안 될 거고. 일본도 안 되죠. 무기를 좀 대줬으면 우크라이나 정도가 됐을 텐데. 근데 거기 너무 위험한 거기도 지금 안 될 전쟁지역이니까. 거고 갈 데가 없죠, 사실. 없죠. 아, 해프닝한데 상당히 깜짝 놀라게 한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사실 본인이 잘못한 죄를 인정하고 사실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자기 권력을 다 써봤어요. 예? 멀쩡한 대통령이 계엄령 써봤습니까? 멀쩡한 대통령이 검찰을 저렇게 사유화해서 자기 마음대로 대선에서 경쟁했던 사람도 후보를 후보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잡돌이 했겠습니까? 어느 대통령도 해보지. 군사정권 때는 가능했던 민주화의원은 누구도 못 해봤던 권력을 다 써본 사람이잖아요. 제가 볼 때 여한은 없을 것 같아요. 권력 쓴 것에 대한 여한은 없을 것 같으니까 이쯤 되면 깨끗하게 제가 그런 얘기 어디 가서 했습니다. 옛날에 전쟁을 해도 장수가 싸움에 지면 깨끗하게 승복해야 된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본인이 전쟁을 했는데 졌잖아요. 그러면 목을 내놔야죠. 자, 전화 이제 여기까지. 본인이 뭐 심판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법적, 정치적 처벌 받겠다고 했으면 지금 딱 그만두고 깨끗하게 그만두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법적 처벌을 받아야죠. 국민들한테는 무릎 꿇고 사과하고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 법적 심판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죠. 난 비겁하다고 봐요. 저 사람이 마지막까지 비겁한 모습을 보이는 게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그렇게 기계 좋게 국민들 앞에 훈계하던 사람이 그리고 쿠데타까지 동원하겠다라는 결기가 있는 사람이 막판에 가서 저렇게 비겁하게 꼬랑지 내리고 숨어 있어요?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렇잖아요. 한심해도 난 너무 한심한 것 같아요. 그래도 마지막 모습은 뭐라도 있어야죠. 깨끗하게 손 들고 가야, 그나마 뭐, 하기야 뭐 자기가 도와준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도움 받을 것도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게 그래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주는 길인데 부담을 들어주는 길인데 좀 구차하잖아요. 비겁하고 구차한 모습이 저는 너무 안쓰럽고 국민들이 그래서 더 화나는 거 아닐까 싶어요. 청와대 정무수석 하셨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근데 지금 대통령실 비서실 분위기는 어떨까요? 사실은 뭐 수석들이라든가 비서실장 정도는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상의해야 되고 상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분위기가 과연 형성이 될 수가 있을까요? 용산이? 제가 좀 계속 박절하게 말씀드립니다만 청와대 참모들도 크게 보면 공범이죠. 용산 참모들이죠. 청와대. 그렇죠. 용산 참모들은 공범이죠. 왜냐하면 대통령을 좋게 몰아서 잘못 모신 거긴 합니다만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을 해서 말도 안 되는 계엄령을 발동해서 내란을 획책했다고 하면 그걸 못 말렸다고 하면 그리고 그게 만약에 동조했다고 하면 어쨌든 크게 보면 다 공범인 거잖아요. 같은 죄를 지은 거예요. 어디 가서 얼굴을 못 들고 다녀요. 과거에 왜 우리 와이스 대통령이나 뭐 이럴 때만 하더라도 IMF 나고 나서 그 직원들이 택시 타면 청와대 가자는 소리를 못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도 뭐라 그러니까. 그래서 총리실 갑시다 그래서 그 근처에서 내려서 걸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정도로 부끄러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용산에 있는 사람들이 저는 많이 부끄러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정상적이라고 하면. 그리고 우리도 공범이구나라는 책임감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저는 저 같으면 대통령 설득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버티면 안 됩니다. 이거 뭐 당에다가 일임 한임 한임 이런 거 다 구차하고 깨끗하게 졌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사퇴하시고 심판 받으시오라는 얘기를 해야죠. 그나마 그게 주군을 모시는 자세 아닐까요? 그게 너무 가혹한가요? 아니죠. 공직자는 월급을 대통령한테 안 받습니다. 국민한테 받습니다. 저도 수석을 해보면 대통령 어렵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은 보고할 때 이게 얼굴 표정을 일부러 안 드러내려고 무지해를 쓰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한참 보고하는데 표정이 안 좋아지면 말하기 싫거든요. 그러면 그 현장에서 말을 바꿔요. 이렇게 이렇게 사람 심리라는 게. 그렇죠. 대놓고 말하기 겁이 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분은
내색을 거의 안 했어요. 할 얘기 다 하라는 식으로 또 다 들어주셨던 분인데 그런 대통령도 힘든데 윤 대통령처럼 막 성질내고 막 경로하고 이러면 누군들 얘기를 하고 싶겠어요. 겁나죠. 그러나 저는 행정관, 비서관까지는 좋다고 쳐요. 실장과 수석급 정도 급에 되는 사람은 저렇게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죠. 대통령 설득하러 가야죠. 설득해서 그리고 최소한의 국민에게 그 도리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깨끗하게 손 트는 게 도리지 저렇게 숨어 있는 게 도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비겁하고 구차하고 그러면 진짜 국민들이 용서 안 해준다니까요. 더 가까운 측근인 이상민 장관이 그랬잖아요. 아유, 대통령의 권한인데 어떻게 말립니까?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우리 이수정님 말씀에 100% 그래야 된다고 동의하지만 실제 그들의 머릿속에는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말립니까? 이게 저 속내가 드러난 것이고 그리고 또 대통령과 아까 말씀드린 그 핵심들이 보이는 태도가 다 비슷해요. 이상민 장관 어제 뭐 나가면서 이제 뭐 매 순간 행복했다고 이 와중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그런 멘탈 역대급 무감각이에요. 역대급 후한무치와 정무관과 죄로고 사실 그 박성진 장관이 보이는 태도도 그 국회에서 막 나가버리고 째려보고 가고 이게 저는 이게 저 최소한의 양식을 넘어선 어떤 모습들이고 분명히 대통령도 그리고 정말 어찌됐건 패장으로서 이거 내 잘못이다라고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 없고 오히려 탄핵된 뒤에도 지지자들에 둘러싸이고 열심히 환호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서 나도 저 정도는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저는 99%라고. 그 사람 그 쿠데타 안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도 저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 윤석열 대통령은 생각할 거란 거죠. 이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어떤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딱 원하는 부분만 쪼아서 모아서 나는 탄핵이 돼도 보수 지층이라든지 지지층들은 분명히 내 뜻을 알아줄 것이고 나는 그분 사람들의 환호와 막 이런 박수 속에서 지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저는 지금까지 보여준 행태를 봐서는 그럴 가능성이 99%라고 봅니다. 저는. 아니 그런 거 보면 그 검사 출신이 굉장히 그 정치적 고려라든가 정치적 판단이 없고 굉장히 나만 옳다, 엘리트주의적인 거에 꽉 차 있는 게 그 사람들인 것 같아요. 뭐 법무장관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물론 이제 이상민 장관은 판사 출신이긴 합니다만 그게 이제 비극이 불러온 거라고 봐야죠. 이 정권의 비극. 저기 이순혁 부국장은 현장에서 이제 취재하시니까 지금 계엄령 이후에 대통령이 출근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출근을 안 하고 있죠. 지금 관저에만 계속 있고 지금 오늘 일부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좀 몇 주 동안 취재하고 있었던 게 있었거든요. 대통령의 출퇴근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었는데 그 저희가 지금 최근까지도 계속 그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 탄핵 이후로는 그 관저에서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취재해온 건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대통령 약간 좀 황당한 얘기인데 그 직무 정지 전에 직무 해태가 있었다. 직무 해태란 뭐냐면 제 시간에 출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아는 사실 아니에요? 그 취재를 해봐야 알아요? 취재를 해봐야죠. 왜냐하면 이제 기사를 쓸 입장에서는 기사를 쓰려면 취재를 해서 명백한 팩트로 써야지. 이런 뭐 논평은 가능하지만 동네뿐만 아니라 이제 경찰에서도 워낙에 말이 나와가지고 근데 문제는 출근을 늦게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제 시간에 출근하는 것처럼 가짜로 차를 보내는다는 거예요. 빈 차를 앞뒤에 호의 붙여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두 번째 나오는 차에 이제 타고 출근을 하고. 근데 이제 각해무샤 이렇게 두듯이. 그렇죠. 가지고는 그 저희가 몇 주 동안 취재를 했는데 이게 뭐 음어로 이제 경찰들이 다 교통 통제를 하니까 경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일단 뭐 805, 805, 808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건 안 계신 차다, 빈 차다 그러면 그냥 다 이게 딴철 부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탄 차다 하면 딱 이제 기강에 서 있고 뭐 하면서는 근데 경찰들이 실제 대화하는 걸 들었는데 뭐 수능 날이었대요. 가지고 오늘은 또 왜 또 늦게 나간대? 그랬더니 이제 옆에 있던 경찰관이 수능 때 이제 교통 때문에 좀 늦게 나가고 그러잖아요. 했더니 근처 학교도 없는데 핑계가 참 좋네. 경찰관들이 이런 대화를 나누더란 거예요. 이런 용어 안 쓰던가요? 그 용어까지 이제 파악을 못 했는데
이게 특이한 게 첫 번째 나가는 차가 거의 9시 2분에 나간다는 거예요. 9시 1, 2분. 그리고 그 뒤에는 뭐 10시, 11시 이런 게. 근데 9시 1, 2분에 나가는 것이 뭐냐. 9시까지 출근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9시 1, 2분에 했다는 것은 9시에 출발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걸 제대로 숨기려면 8시나 이런 데 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이 사람들 9시까지 대기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안 나오면 그냥 일단 출발하는 거야. 그거 아니면 9시 2분에 나오는 게 좀 설명이 안 되는 사실. 이게 근데 꽤 오래돼 가지고 뭐 경찰들 사이에서 말이 계속 있고 조금씩 번져 나가다가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취재를 해 가지고 사실은 오늘 정도 전후에서 이제 기사와 영상을 내보려고 지금 준비를 다 했는데 이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 지금 내보내야죠. 약간 좀 너무 이제 부차적인 얘기가 돼버렸고 지금 탄핵이 가느냐 마느냐인데 이 탄핵 얘기할 때 너무나 이제 좀 디테일한 내용이어서 근데 이것도 아마 내보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그 윤 대통령이 내란죄로 구속이 되면 이제 대통령은 직무정지가 돼갖고 권한대행을 임명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쨌든 대법원 판결 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상당히 논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구속된 뒤에도 탄핵을 또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법적인 해석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게 사고에 준한다고 뭐 해석하는 분도 있다고 하던데 헌법에 그러면 이제 대행이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사퇴를 안 하고 버틴다. 그래서 뭐 국민의힘에 대해 시간을 벌어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건 제가 볼 때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고 대통령 현재 대통령이 구속이 됐는데 국회에서 탄핵 안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정말 제가 볼 때는 완전 불가능한 얘기일 거예요. 그거는 도저히 못 버티는 거라 구속되는 순간 저는 탄핵일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시나리오를 가지고 생각하는데 그때도 만약 사퇴 안 하고 탄핵을 안 했다. 진짜 국민들이 전 쳐들어갈 것 같아요. 정말. 그 진짜 용서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저도 동일하고 그런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탄핵을 갔어요. 근데 헌재가 지금 6명이에요. 탄핵 결정은 6명이 전원 일치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 명이 좀 불안해요, 제가 보기엔. 근데 어제 마침 뭐 검찰에 몸담았었고 뭐 검사장까지 하신 분과 또 법무장관까지 하신 분이랑 제가 저녁을 먹었었는데 그 분 중에 한 분이 제가 우려하는 헌법재판소의 한 명이 반대한다면 그분이랑 연선 동기예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물어봤어. 난 좀 불안하다. 어떨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웃으면서 그거 내가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그 사람은 너무 정치적이지 않아서 문제지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 뜻이냐 그랬더니 최소한의 상식과 합리 뭐 이런 걸 하면 그래 동의하고 할 텐데 이 사람은 이런 거 없이 자기 딱 고집 쓰면 그냥 가는 사람이다라고 이게 하더라고요. 연수원 때도 같은 반이었대요. 이제 물론 판사와 검사로 다른 길을 갔는데 그래서 좀 그게 걱정이더라고요. 만약에 6명이 될 경우인데 그 한 분이 정말 제가 법원에서 그 판결을 봤을 때 약간 깜짝 이런 정도까지 뭐 하는 판결을 했던 자기 확신이 굉장히 강한 너무 강하고 그게 이제 언제나 이제 기득권 수호적이고 뭐 이런 아주 강한 태도를 보여서 그게 이제 지금 여론만 같아도 그럴 텐데 이제 탄핵 심판까지는 또 이제 최소 2-3달은 걸리잖아요. 이게 뭐 박근혜 노무현 사례를 보면 2달, 3달 걸렸는데 그때쯤 되면 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일상으로 들어가고 있고 이제 탄핵 됐으니까 이러고 할 텐데 한 명 정도 딴 말 먹자. 이게 제 너무 약간 비관적인 생각이었을 수도 있는데 못할 거라고. 못할 거라고 보고요. 부디 이수영 말씀대로 박근혜 대통령 때도 사실 제가 듣기로는 저는 만장일치긴 했지만 다 동의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다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로 가지 표결은 쉽지 않고요. 우선 워낙 큰 사안이기 때문에 표결이 뭐 6대3이다 이렇게 가는 것 자체는 너무 리스크하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갈 겁니다. 또 하나는 만약에 탄핵이 안 됐다 그러면 헌재가 없어져요. 헌재는 그 두려움이 굉장히 커요. 없애버릴 겁니다. 그 어차피 개헌은 언제 해도 할 거거든요. 개헌은 불가피하전 저는 국면이라고 생각하는 언제 해도 할 텐데 헌재 없을 겁니다. 그리고 헌재로 쳐들어간다니까요. 시민들이. 그 박근혜 때도 계엄을 왜 고민했냐면요. 광화문 광장에 엄청난 인파들이 모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헌재가 부결시킬 거라고 생각했어요. 기각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기각 보고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각됐을 때 그러면
이 시위, 이 촛불 시위에 나가신 분들이 가만히 있겠냐. 광화문에서 엎어지면 코다일 때가 청와대인데 몰려 들어온다. 그럼 뭐 이거 경찰력으로 못 막을 때 어떡할래? 그래서 고민한 게 계엄이거든요. 탄핵 부결을 전제로 고민한 게 계엄이었어요. 근데 인용이 돼버렸으니까 실행할 기회를 놓친 건데 절대로 저는 그렇게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부디 그렇게 되기를. 진짜 저도. 예. 예, 오늘 두 분 말씀 고맙고요. 마지막으로 그럼 이번 토요일 날 탄핵 표결 가결된다. 두 분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전 된다 보면 이미 뚫렸다. 이미 그거는 그 전까지 물러나지 않으면 탄핵 가결이고 그 이외에 국민의힘이 피해 나갈 우회로는 없다. 예, 이미 다 시간 놓쳤습니다. 예. 한동훈 대표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그렇게 되면은 당에서 괜히 배신자로 이렇게 또 찍히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한동훈 대표가 살려면 그 길밖에 없을까요? 탄핵으로 가서 예. 본인이 도모하려고 하겠죠. 예. 그러면 이제 탄핵이 되면 탄핵 반대했던 세력들은 그 안에서 목소리 내기가 좀 어려워져요.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렇게 보면 본인이 이제 대선 게임을 뭐 해보든 뭐 고민해볼 영역이 생기는 거잖아요. 저는 그나마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분이 그동안 행태도 보면 끝까지 이렇게 막 이거 지키다가 휩쓸려 죽을 생각하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워낙 영리하신 분이라. 그리고 지금에 와서 끝까지 지키겠다고 해서 끝까지 지킨다 한들 그걸 바라는 극우와 극보수 세력들이 그래 한동훈이 열심히 했다 잘했다 그래 너 일로 와서 우리의 그 이제 다음 차기가 되거라 그럴 가능성이 이미. 이미 양쪽으로부터 진짜 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임계치를 그 넘어서버린 것 같아요. 그 갈짓자 행보의 그 임계치가 양쪽으로 다 좀 넘어서는 거 아닌가. 한동훈 대표 양쪽에서 비판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당내에서도 비판받고 밖에서 여론의 비판도 받고 참 이거 헤쳐나가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술이나 테크닉으로 풀려면 안 돼요. 예. 사실 이럴 때는 예. 그냥 민심만 보고 맨날 본인이 했던 얘기가 국민 눈높이 아니에요? 예. 거기만 맞추면 당장은 힘들어도 나중에 살아나요. 근데 기술적으로 막 이렇게 눈치로 돌파하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좀 있다고 봐야겠죠. 검사 출신이어서 그런 측면이 있기도 한데, 근데 아까 우리 지금 사고 치거나 이런 사람이 다 특수통이라고 지금 윤석열, 한동훈이 얼마나 그 브로맨스의 세계의 브로맨스 주인공이었잖아요. 진짜 한 몸이었고 정말 떨어질 수 없는 몸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됐지만, 근데 둘 다 그 특수통 검사로 묶이는데 둘의 성격과 캐릭터는 특수통 검사의 제일 극과 극에 가까워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시절 뭐 이런 거라든지 물어보거나 이렇게 하면 디테일하게 막 정밀하게 세밀하게 이런 것보다도 큰 틀에서 가고 또 큰 틀에서 이제 워낙에 구술했으니까 나이도 많고 하니까 좀 약간 으쌰으쌰 하면서 그래, 내가 책임질게 하면서 이렇게 이런 걸 하고 밑에 이렇게 잘 하는 편이고, 한동훈은 그에 비해서 훨씬 더 브라이트하고 스마트하고 수사 계획자고 그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이걸 돌파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실무적인 아이디어가 이런 게 넘치는 사람이고, 에너지와 술도 전혀 안 하잖아요. 윤 대통령은 술을 또 엄청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그게 정반대 캐릭터면서도 한편으로는 잘 어울리는 조합이어서 이렇게 특수부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이렇게 같이 이제 이런 인연을 맺어왔던 건데, 한동훈 대표의 스타일,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이 그 두 다른 특수통의 스타일의 그 결과를 그대로 가져간 거예요. 윤석열의 그 특유의 충동적이고 특유의 막 이런 스타일이 이걸 왔다면은 한동훈 대표가 가진 어떤 그 실무적인 디테일하게 스마트하고 되게 똑똑하고 막 이렇지만 그게 근데 사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 이수정 말씀대로 좀 정도로 가고 큰 길을 가면서 죽을 각오로 하고 가면 그게 살 길이 나오는데, 그게 정말 아주 브라이트한 똑똑한 사람들의 이제 빠지는 그런 함정 아닌가. 저는 그 한한 그 회동도 정말 묘수 끝에 의시되면서 딱 그래 이게 좋은 수야라고 가져왔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이쪽에서도 국민의힘에서도 뭐 지지받을 수 있겠고 뭐 정부에서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내 차기도 할 수 있는 묘수라고 생각해서 가져왔을 텐데, 이제 안 됐듯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의 꾀에 걸려 넘어지는 그런 이제 사례로 역사에 남지 않을지. 그러니까 뭐 한 얘기입니다만 대통령이 계엄령 실패하고 담화했을 때 국회에다 맡긴다 이렇게 갔어야죠. 그러니까 우리 당이라는 표현은 대통령이 쓴 거는 난 처음 봤습니다, 전 진짜. 박근혜 대통령에 비해서 여러모로 떨어집니다, 진짜. 이거 국가기관이고 국민이 그렇죠. 구성한 게 입법부기 때문에 거기다 맡겨야죠. 맞습니다. 아이고 뭐
그걸 또 좋다고 받는 사람도 그렇고. 아, 예, 오늘 바쁘신데 두 분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순혁 한겨레 뉴스룸 부국장 모시고 앞으로 전국 전망 짚어봤습니다. 예, 두 분 고맙습니다.